그다음에 이제 가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장군이 앉았다. 맨발로 나와서. 얘한테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 나와서 장검을 풀어서 급사에게 주고 단도를 차고 앉았다. 맨발을 벗고 칼을 푸는 것은 일본인의 손을 존경하는 예절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집정한 사람이 조선 국왕의 국서를 받들고서 그 장군, 쇼군의 앞에다가 놓고 세 사신이 그다음에 나가서 이제 사배례를 했다. 절을 내보냈다는 거죠. 그 장군이 앉아서 답배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뜰 안에 있고 뭐 쭉쭉 한 거야. 그다음에 얘가 끝난 후에 세 명이 들어와서 무릎으로 기어서 장군의 앞에 나아가 말을 듣고 내려와 그 의성에게 이게 뜻이 뭐예요? 의성에게 분부하여 박대근에게 말을 전하기를 직접 말을 안 해요. 일본은 반드시 중간에 그 말을 바로 옆에 있어도 직접 얘기 안 해. 그 자기 시종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같이 차가운 날씨에 수고로이 멀리 오시어 융숭한 예절을 보게 되니 내 마음이 흡족하여 기쁨을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런 그 기술이 이 조선의 이 기록이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일본에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감히 이런 거를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있는데 이런 이제 병풍 그림이 그랬어요. 조선 사진이 두 명이 관복을 갖추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거 쇼군이에요, 쇼군. 그다음에 여기다 선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종을 드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의 이 고관들이 뒤에서 앉아 있고, 이 다다미 빵이에요, 전부 다다미 빵.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의식을 이제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국서를 전달한 거예요. 그다음에 모두 맨발로 그다음에 그 찬상, 아까 여기 찬상, 요 음식 요거를 이제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전부 이런 식으로 들고 와서 놨다. 일본은 그 예전부터 이런 행사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상이 있어요. 자기 상. 같이 먹는 게 전혀 없어. 상들이 조그만 상이 수백 개가 쫙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만 딱 먹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양이 똑같아요. 뭐 키 크다고 많이 먹고 키 작다고 조금 먹고 이런 거 없어.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니까 금잔이고 그다음에 술잔은 토배를 쓰고 뭐 등등 해가지고 금은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 그릇 이런 것에 묘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통신사 기록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그 물품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갖죠. 뭐 헤어사나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장군과 더불어 접견할 때 중 하나가 그 뒤에 앉았는데 아주 행동이 의기양양하고 방향부인했다. 사람이 없는 듯이 아주 꺼리낌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 승전이라고 스덴이라는 사람, 스덴. 이 스덴이 당시에 외교를 관장하는 최고 톱이에요, 톱. 승려인데, 승려. 그리고 불교 정책을 주도하는 권력자예요, 최승려. 이 사람이 어디에 절에 승려하면은 교토 가면 난젠지라고 있죠, 난젠지. 그 난젠지에 속해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가면 난젠지에 이 사람이 살던 절이 있어요. 조그만 새끼절이. 그 난젠지 앞에. 어, 장군은 키가, 그 얘기해서 그 나이는 21세라고 한다. 이거는 동생인가, 그 동생.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이제 다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줘서 나오다 보니까 장군의 저택 가운데 누각 위에
남녀들이 창문을 뚫고 구경하는 자가 그 수유를 헤아릴 수 없었다. 외인들이 말하기를 장군 또한 누각에서 건강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선물을 주고서 나오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답사를 받고 선물을 받아서 돌아오면 이제 그것이 임무를 다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애도성이 지금 저기 2차 대전 때 공습을 받아가지고서 버렸어요, 전부. 타고서 지금 일부만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1억 찬 형태였다고 이제 복원을 한 거예요. 복원을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가면 이제 그 동경역 뒤에 지금 여기 일본에 천황이 살고 있는 데죠. 있는데, 그 에도성이 굉장히 큰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담이 하나 있어요, 담. 담이 하나 있고, 요거는 뭐 경호 시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관료들이 이제 일하는 데고, 이 성 자체는 이건데, 이 반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반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의식과 직무를 보는 거예요. 의사. 그리고 요거를 뭐라 하냐면, 오오쿠라 그랬어요. 오오쿠. 오오크. 자, 요 성의 절반은 여기는 뭐냐면, 요거는 금단의 구역이에요, 금단. 여기는 남자가 못 들어가요, 여기는. 여기는 여자만 살아요, 여자. 여성이 한 50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쇼군밖에 없어요, 쇼군. 여기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쇼군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침에 안 나와. 한 12시 돼가지고 그거 다 죽어가지고 나와. 그랬다 자기들 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쇼군들이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오래 산 사람이. 이게 이 권력을 안정시키는 장치였어요, 이게. 맨 꼭대기에 있는 놈이 권력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독재가 되잖아요. 그럼 금방 망해요. 그래서 권력을 누가 행사하냐면 여기에 있는 요 다이묘들 그 관료들이 모여가지고서 합의제로 운영하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쇼군은 그 의례적인 행사에만 거의 참석하고 실제적인 그 일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쇼군을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서 만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여기서 뭐 하나 또 볼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장군의 집에 가서 이제 만나고서 나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걸어 나오는데, 이 궁중에서 걸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1교를 건너니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여러 외장들이 앞을 다져서 구경을 하고 병사들이 이제 쭉 늘어서 있었다. 자, 이게 제1교잖아요. 이 에도성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달인 거예요, 이게. 요게 요 다리에 가장 가까운 데에 메이지대 때 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그 다리 이름을 따가지고서 그 시토체바시 대학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궁성에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가면 힘이 셀 줄 알고 그 대학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제 권력이 굉장히 셌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대학을 보면은 요 이쪽 그 권력의 중심인 궁성에 가장 가깝게 있는 대학이 이 히토토 대학하고 일본의 교토 대학하고 교토의 궁성에 가깝잖아요. 요거는 이제 가까운 데 자기네가 세운 거고 그 동경대학은 궁성에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대학이 이 권력 핵심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 최난간 대학이 된 거예요. 가장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 된 세 대학이. 도쿄대학, 히토츠바시 대학, 교토대학인데 히토츠바시대학은 재미난 게 이 바로 에도성 옆에 있으니까 권력이 비호를 받고서 맨 처음에 힘이 세가지고 잘 세웠는데 가까운 데서 이쪽 그 에도성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좀 권력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 가지고 그 들어온 권력을 비판하려고 막시즘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토라식이 그렇게 인제 대상을 나중에 쫓겨나가 저기 군이 다 찐 걸로 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히토조아 시대가 여기서 나온 여기서. 그래 가지고 뭐 쭉쭉 해서 천수대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서 그 대사가 인제 무사히 끝났다고 기쁘다고 일본 측에서 인사가 왔어요. 그다음에 항운 후에 또 그 두 고관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다 일이 끝나서 기쁘다고 이제 고맙다고. 다음에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는 우리가 그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이 주선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야. 그 주선하는 신만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 사자가 그렇게 전달하겠다고서 이제 갔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선물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쭉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서에 관한 해답 국서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어 거기 선물하고 인제 같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어 거기 가기 전에 선물이 보낸 선물이 이게 인제 이런 선물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각 나라의 특색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쇼군이 보낸 선물을 보니까 이 사신한테 보낸 선물을 보니까 사신들한테 보내는 선물도 있고 국왕한테 가는 선물도 있는데 이 사신한테 준 선물을 보니까 은 500매, 갑주가 이게 암호일죠, 암호. 여기서부터 머리까지 채 가지고 몸에 씌우는 갑옷, 갑주. 그다음에 은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일본에 전통적으로 주는 선물들이 이런 겁니다. 돈하고 무기류예요, 무기류, 갑옷류. 그다음에 이 장검, 칼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쇼군의 조선 국왕의 국서에 대한 답서가 이제 와서 열어 보니까 이 글 가운데에 왕자를 쓰지 않고 여, 나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공납한다 이런 글자가 이제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글자는 용납을 못 한다고 고쳐 오라고. 그래서 되돌려 이제 보냈어요. 되돌려 보내 가지고 그다음에 오는데 이것이 일본 정부에서 고친 것이 아니라 전부 이때부터는 쯔시마가 위조를 합니다. 위조를 해 가지고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쯔시마가 위조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이거 갈고 닦은 기술인데 뭐 그렇게 아주 항상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했고 조선도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애대에 머무르는데 자, 피로인들이 처음에는 돌아가고자 한다고 말하던 자가 오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핑계로 또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뭐 전혀 갈 생각이 없는 거를 보고서 참으로 분통한 일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시 피로인의 조선인 잡혀간 사람들을 되돌아가게 하는데 찾아서 가게 하는데 도와달라고 계속 압력을 넣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에서 잡혀온 사람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전혀 없었고 다만 함평에 거주하는 양반 최용렬이 아내 춘희 최용렬의 아내 춘희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돌아갈 마음이 있었으나 그 아들 순이가 일본 여자를 얻어 아들을 낳고 또 부채가 60냥이나 있는데 아직 갚지 못한 형편이 같이 돌아갈 수 없으므로 모자가 서로 통곡을 하니까 측은했다. 그래서 세 사신이 상의한 끝에 그 남아있던 쌀 33가마를 줘서 요 부채 60냥을 갚게 하니 그 사람이 강하게 명일 그 어머니를 되쫓아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니까 와서 막 빚이 많아 가지고 떠날 수가 없다고 울고 하니까 불쌍하다고 쌀을 내 가지고서 갚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안 간 것 같아. 자기 빚 갚는데 이쪽 이용해 가지고 갖고서 안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히스토리가 많아요. 신청에 거주하던 한 여인도 또한 도망해 와서 행차를 따라 돌아가기를 원함으로 하인을 시켜 데려오게 하였다. 병조 서리 박천수의 아들 응이는 역관들을 통해 그 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갈 뜻이 없었다. 그러니까 응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누구의 아들인지도 다 아는 거예요. 아들이고 자기 어머니가 아직 조선에 있다고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들이 일본에 잡혀왔는데 돌아갈 뜻이 없는 것 같았다. 그다음에 내수사 별자 진상의 아우 상례는 그 형의 서신을 받아보고도 또한 돌아갈 의향이 없었다. 이해차는 소지를 올리기까지 하며 돌아갈 마음이 간절하였는데 마침내 속이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쯤 되니까 뭐 자기 형한테서 편지가 온 그런 사람도 조선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만큼 많이 변한 거예요, 벌써.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가지고 이 쇼군의 그 편지 답장이 이제 왔는데 이 왕자는 쓰지 않았지만은 여는 과인으로 고치고 납은 증으로 고쳤다. 그래가지고 이 편지가 온 거야. 이 답서입니다, 답서. 근데 이 답서의 내용을 보면은 별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뭐 서로 두 나라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교린의 정의를 서로 돈독히 하자. 근데 요 글자를 바꾼 거는 이게 다 누가 한 거냐면 찌시마에서 한 거예요. 다 위서입니다, 위서. 이게 일본 정부에서는 절대로 안 바꿔줘요. 근데 중간에서 다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 국왕, 이 국왕도 이게 쯔시마가 바꾼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서 뭐 난리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국왕 미나모토 이에미츠. 도쿠가와인데 이제 원자를 쓴 거죠. 미나모토라고 이에미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한 장을 받기 위해서 2억 만리 온 거죠. 몇백 명이. 그때 천지가 문제가 많았었는데 쯔시마가 유조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 주니까 이걸 들고서 이제 조선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쪽 일본의 이제 고관이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출발해가지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벌써 이제富士山을 지나고 그, 어, 이 청견사에 다다랐다. 언제 기회가 되면 여기 청견사에 한번 가보셔도 좋습니다. 이 청견 세이켄지라고 이 조선통신사들이 많이 머물렀던 곳인데 이 절이 굉장히 아름다운 데 있어요. 아름다운데 지금은 이 뒤도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고속도로가 차 소리가 막 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졌는데 이 조선통신사들이 누구나 한 번씩은 들려보고서 찬탄을 했던 곳이에요, 여기. 여기 딱 앉으면 바다가 쫙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절 안에 조선통신사들이 부추로 시를 써가지고 남긴 것들을 많이 걸어놨어요. 이 절에 가면은. 세이켄지라는 저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훈도, 최익일이 여러 집의 평서, 무사하다는 소식을
쓰시마의 부송하의 행중에 도달했기에 그 부산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가 찌시마를 거쳐서 이 사람들한테까지 전달이 됐어요. 이렇게 편지가 오가는 거야, 여행 중에. 그래가지고 이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 집에는 무슨 일이 없는지 등등의 소식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두 아들의 서신을 보니까 부모님 기력이 안녕하시고 온 집안이 모두 무고하며 그 종제 송종류는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다만 어디에 시집간 동생의 딸이 병이 나서 매우 중태라 한다. 뭐 이런 소식까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를 전달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애도로부터 나오는 길로 사로잡혀온 사람이 없는 곳이 없건만 그 일본 주인한테 잡혀 있고 혹은 처자에 끌리고 혹은 임시 편하는데 마음이 쏠려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도 이리저리 피하고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아까 운봉 사람 있었잖아요. 약속하고서 또한 나타나지 않으니 그 정성이 극히 미수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교토 가까이 오는 겁니다. 모리야마의 당도에서 아까 사로잡힌 여인 3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두 전라 사람이었다. 이런 양반의 딸인데 정리는 8세 때 사로잡혀 이곳에 와서 딸 하나를 낳아 지금 14세인데 같이 데리고 나왔다. 여기서 3명을 이제 얻어서 이제 같이 갑니다. 우찌에서 점심을 먹고 교토의 대덕사 다이도쿠지에 당도하니 다른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무고했다. 다만 벌써 겪은 한 사람이 또 병살했어요. 그래서 벌써 이 일본에 온 뒤로 3사람이 세상을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하인들끼리 서로 다투어 싸우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별게 다 많은 거죠. 박승조라는 운봉사람이 와가지고서 자기가 돌아가지 못하는 사연을 전달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 정상이 그럴 만했다. 그래서 이해를 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토를 떠나서 가는 길에 이 대불사를 지나가는데 이 임진왜란 조선인의 코를 묻은 그 봉분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보면서 어떻다고 또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히데요시가 조선 사람의 귀와 코를 이곳에 묻었는데 그 아들이 봉분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로인 조선인 6명이 교토에서 따라왔는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은 거제도 사람이다. 5 오빠와 한 언니가 고향에 생존해 있음을 듣고 그 2 딸과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다. 이런 식으로 자기 오빠가 5이나 되고 언니가 있고 다 거제도에 있다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따라왔다. 보니까 교토에서 나올 때 중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가사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이다. 예, 당시에는 일본은 명나라하고 국교는 없었지만 나가사키에 무역을 하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 교토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까지 와서 이제 본원사에 머물렀는데 상사 군관, 상사의 그 군인 호위병 한 사람이 또 죽었어. 그 사람이 종이 죽었어. 병으로 죽었다. 그래서 4사람이 세상을 뗀 거예요. 그죠? 이 일행 중에 4사람. 죽은 사람들이 전부 뭐 격군, 종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오사카에서 군관, 상사 군관, 역관 이 사람을 선례로 차정해서 사사관 이성국을 시켜 장계를 써서 세사신이
같이 모여가지고 봉해가지고 이제 보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국왕한테 보고서를 보내는 거예요. 국왕한테. 순례 통사라고 했잖아요. 순례 통사. 먼저 보내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실을 그 국왕한테 먼저 특별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빨리 가서 그 보고를 하라고 보내요. 이게 이제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서 가는데 보니까 매선 100여 척이 바다를 뒤엎어 온다. 물어보니까 이게 사츠마예요. 사츠마가 가고시마, 규슈의 가장 밑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 다이묘가 아까 얘기했듯이 도쿄에 에도에 1년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100여 척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다니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로 다니고 있습니다. 막 금방 가면 이 큰 다이면은 1000명 이상이 움직여요. 1000명 이상이. 그래서 사츠마 얘기가 나오니까 그 대마도의 메인이 말하기를 이 사츠마, 가고시마 사람들은 이런 풍습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사실이었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처첩의 아름다운 용모를 보고 그리워하는 자가 있으면 하룻밤 빌려준다. 그것이 사츠마의 풍습이다. 그놈들 아주 그 금수와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쓰시마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쓰시마에 와서 있으니까 고쿠라, 이 시모노세키 이 건너편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서 조선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보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멤버 중에 하나죠. 그 남녀 15인 정도를 데리고서 츠시마까지 따라왔다. 오후에 뭐 어서 머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강무성이 이 직구젠이라는 데인데 이게 후쿠오카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85명을 얻어서 온다고 하면서 이 가라치라는 곳으로 이제 갔다고 한다. 하는데 85명을 데리러 모아가지고서 이제 올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20명 정도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 80명을 모였는데 그중에 한 60명은 안 가겠다고 다 떠나버리고 20명만 겨우 들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많은 수가 이미 그 다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안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소수가 이제 조선으로 이제 따라서 이제 돌아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해가 바뀌어서 3월 달에 됐네요. 3월 달에 돼서 그 세환인, 그 잡혀온 조선인을 이제 되돌아가는 사람들 세환인이라고 하는데 해운 외선 전부 이것이 이제 떠난 거야. 떠나고 그 한참 이제 파도를 건너서 오다 보니까 부산에 전령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여러 사람들이 기뻐하며 날뛰자는 자가 없었다. 초량항으로 그 뭐 돌아왔는데 이제 밤중에 돌아온 거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다시 서울까지 가는 것도 이 기록에는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사하고 부사가 따로따로 서울로 가고 있어요. 가는데 들어가는데 이 부사, 이 동사라고 쓴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떠날 때 데리고 온 조선인들이 서로 이끌고 따라오면서 그 마을 앞에서 못 가게 길을 막고서 통곡을 했다. 이게 다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라 앞에 와 가지고 전부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배 안에서는 먹여 줬는데 부산에 와서는 의뢰할 곳도 없고 고향으로 가고자 해도 또 길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다. 그러니까 부산에 떨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 막 그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 그 각기 국왕은 반드시 찾아가서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데려오라고 했는데 데려온 다음에 어떻게 해 한다는 건 없어요 전혀. 그 데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부산에서 떨어지면 끝나요. 그러면 자기가 어여삐게 백성을 여겨서 데려왔다 하는 걸로 선포하는 거죠. 하도 불쌍해 가지고 갖고 있던 양식을 덜어내서 각기 5 일간 양식을 주어서 보내고 그 사람들이 살던 고을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조선에서 데려가려고 애를 써도 안 가는 거죠. 벌써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쭉쭉 올라와서 인제 한강까지 오니까 와서 자기 아들들 형제들이 마중을 나와. 그래서 한강을 건너 가지고 관악묘에서 이제 다시 행장을 잘 차려서 입고서 관대를 고치고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관악묘가 어디냐면은 지금 동대문 옆에 있는 동묘 있죠, 동묘. 이게 관악묘예요. 이 관악묘가 이 관악이 이 당시에 명나라는 이 군인들의 전투의 신이었어요, 신.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는 신이 관왕이었어요. 지금은 이 화교들이 제부, 장사 잘해 달라고 믿는 신이잖아요, 관악묘가. 그래 가지고 임진왜란 때 와서 이 사람들이 조그맣게 관악묘를 하나 세우고서 조선을 전쟁이 끝나고는 선조한테 압력을 넣어 가지고 크게 관악묘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선조가 세웠어. 그것이 지금 동묘입니다, 동묘. 서울 동대문 옆에 있는 동묘. 그래 가지고 왕을 만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상이 임금이 얘기를 하기를 "만리 험악한 길을 내가 일찍 염려하였는데 무사히 돌아오니 심히 기쁘다."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니네가 멀리까지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서 인제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러고서 이 부사가 임금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조선 사람을 데려오는데 여러 가지 말로써 달래 가지고 겨우 데리고 왔는데 부산에 내려 가지고는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을 붙잡고 울더라. 전경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양식을 덜어내서 5 일분의 양식을 주었다. 현재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이들이 조선에 돌아와서 이러한 낭패한 정성을 듣는다면 이 뒤에 비록 세한하려 하더라도 힘들 것입니다. 또 세한인 가운데 수십 명은 포 쏘는 데 능숙하니 이들을 서울로 데려와 군대에 편입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랬냐면은 뭐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 먹으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아 그래? 그러면은 요 쓸만한 애들을 데려다가 군대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 대우를 받았는지를 이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이 조선의 이쪽 공식 자료에는 이런 건 나오지가 않아요 전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한테 상도 내리고 전부 승진을 시켜요. 그러니까 가서 인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말도 받고 뭐 전부 승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아주 어서 파웠어 내가.
어, 땡큐. 권한민 선생님 아까 그 쓰시마의 그것도 저기 성대모사도 해주시고 어, 성대모사도 좀 해주셨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칠 것 같으니까 하자 이거를 어. 약간 이렇게 해주시고 예,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개인적으로 아까 그거 보면서요. 응, 하여튼 부산항에만 내려주고 그냥 너네 알아서 해봐라. 이게 응, 이제 갔다 온 사람들도 보기에 너무 그런데 그러면 중간에 아니, 빚이 60년인가 뭐 응. 있다고 33억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도와준 거잖아요. 그 사람의 빚을 그렇죠. 갚아주면서 도와준 거는 아주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특기처럼도 느껴지는데 중간에 뭐 60명이 왔는데 그중에 20명이 왔다 뭐 응, 이런 식으로 응, 그 숫자도 정확하게 얘기한 거에 비해서 다음날 쫓아서 오기로 했다가 끝이잖아요. 그럼 진짜 응, 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 뭐 이렇게 일종의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이 그런 재량이 응. 있어가지고 뭐 갚아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재량까지 있었는지 있어요, 왜 있어요. 해줬는지 좀 궁금하기는 한 것 같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 그 조선을 떠나면 외국 땅에서는 그, 그 가장 윗대가리 상사가 왕이에요, 왕. 완전히 전권을 갖고서 이제 행세를 해요. 그런데 군대에서도 그 이 장군을 임명해가지고 싸움터에 가잖아요. 그럼 싸움터에서는 그 장군이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 아무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그 지휘하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책임은 지죠.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리고 이 조선 사신이 일본 갔을 때 쌀 뭐 몇십 석을 주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음식은 얼마든지 일본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을 받으면서 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왜 쌀을 거기다 줬냐면 그걸 다시 들고 가는 게 무거워서 줬을 가능성이 가장 커. 그 애도까지 왔다고 하면 갈 때 그 다이묘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를. 근데 그 무거운 걸 다시 들고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조선에 와서 찾아와가지고서 자기 아들하고 와서 울고불고 해가지고 자기 빚지지 못 간다고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 그 사람은 따라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덕은 본 거죠. 빚을 그것으로 갚았으니까. 선생님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한 석이 한 가만인가요? 일본의 한석이 이렇게 나라마다 달라요. 일본에 다 한자로 석이라는 말을 썼어요. 석.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는 석하고 섬이라고 읽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 딴이라고 있는데 딴, 시라고 하고 딴이라고도 하는데 딴. 근데 이게 일본도 일석인데 일본은 석을 곡구라고 그랬어요. 곡구. 이 도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곡구라고 그러는데 이 같은 일석이라도 이게 중량이 달라요. 중량이. 양이 달라요. 양이. 일본의 일석은 조선의 1.5배예요. 1.5배. 그리고 중국은 그 중간쯤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사신이 쓴 일석은 조선식의 일석인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그 일석은 150kg 정도예요. 150kg. 그러니까 그 쌀이 보통 10마리잖아요. 10마리 100kg 아니 100kg가 100kg죠. 100kg라고 그러잖아요. 한 가마가 한 가마. 한 가마가 네. 한국에서는 지금은 80kg인 것 같더라고요. 네, 80kg인가? 50kg, 네. 일본에서 보통 150kg예요. 150kg. 이치 코크 일석이.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이게 어,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 석이 그때 당시한테 100kg라고 치면 어, 30박이니까 엄청 많은데 아니 그 뭐 신청이는 공양미 300석에 그 물에 빠져 죽고 근데 나중에 부산에서 보면은 5일치 식량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될 텐데 그렇지. 얼마 안 되는데 5일치밖에 못 주는데 그 한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양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아, 정도의 고난이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100kg라 치면
그러면 3,000km를 준 건데 이 사람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처음 본 사람이 이 사람의 말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응. 엄청나게 줬는데 나중에 와서는 5일치밖에 안 줬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특혜인가 뭐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그 부분에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이 사신들이 어디 딱 도착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식량을 이제 가서 일본에서 공급을 해주거든요.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그 에도에 왔으니까 이제 대거 왔으니까 그 식량을 공급했겠죠. 근데 며칠을 머물지는 이게 그 딱 예측하기 힘든 거예요. 그 일본 그 쇼군의 사정이나 뭐 협의 내용이 잘 안 되거나 헌지가 잘못돼가지고 끝까지 안 간다고 버티거나 뭐 등등 하면 늦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그렇지만 그거까지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음식을 저기 쌀을 공급을 해줬잖아요. 줬는데 다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그 쌀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쌀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협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상사하고 부사하고 종사관에. 야, 저건 도와주자 해가지고 큰맘 먹고도 도와준 것 같아요. 운반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반하는 건 사람만 사면은 뭐 얼마든지 금방 운반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30석을 전이지 어쩌는지는 뭐 다른 조금 그거를 그 받쳐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뭐 그 정도 줬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30석이라고 하면 지구로 치면 한 3톤 정도 되러 엄청 많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어. 그 조선시대 때는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뒤로 이 장사도 해요. 여기 역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 역관들이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선생님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들어보니까 어차피 그때 33석을 줘도 다시 보충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손해날 게 없다 음, 생각해서 그냥 음, 팍팍 인집 쓴 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보니까. 음. 네. 돌아갈 때 그거 들고 가려고 해요. 못 들고 가요. 그거. 가면은 왜냐면은 그 이 규정이 있어요. 조선 통치가 올 때 지나가는 지역의 다이묘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식사도 일정 규정이 있어요. 그냥 뭐 박하게 주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위에서 쇼군하고 관계가 되는 외국이기 때문에 정사가 먹는 음식은 반찬이 몇 가지 뭐가 있어야 되고 이게 거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나가는 연도에 있는 다이묘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 중앙에 있는 쇼군이 이 다이묘를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방편으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컨트롤할 때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예전에 전 근대사에서는 그 사람의 경제력을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압박을. 그러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말을. 그래서 아까 그 상킨 고토해라 그래가지고 1년 교토에 살고 에도에 살고 1년은 자기 집에 가서 산다 그랬잖아요.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이게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것이 다이묘의 진을 떼놓고 다이묘를 통제하는 아주 유효한 수단이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하루아침에 그 얘네가 무슨 발명한 게 아니라 그 전 역사가 초창기에는 뭐 잘 다듬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런 것이 시작된 게 14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돼요. 1400년. 그러니까 200년 동안을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허술하지가 않아요. 이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독고가실 때 다이묘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고 250년 이상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 전에 다이묘가 반란 일으킨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음. 그러니까 그 충치의
그 시스템이 그 무과 정권이 성립되고 조금 진전이 된 14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진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야은 거죠. 그거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적용을 시킨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요 통신기가 끝에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쇠안됐다고 하나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곤란에 처하는 장면까지가 나와 가지고 이제 요 마지막도 재밌었는데요. 여기 아까 주신 그 설명에서 그 다이묘들도 엄청난 스펙터클을 연출하고 20년 만에 한 번 뭐 이렇게 하지만 통신사도 엄청난 스펙터클을 연출을 해 가지고 그렇죠. 음. 그 만약에 이제 중앙에서 보면은 권력을 통제하기도 하고 상업의 힘을 뭐 이렇게 확 그 힘을 돌리는 거기도 하고 음.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 통신사 일은 조선에서 보면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음. 근데 일본 내부에서 통신사가 중앙까지 가는 게 이렇게 이제 스펙터클로 막 과시가 되면은 음. 이게 왕권의 음. 과시에도 도움이 그렇죠. 됐을 거라고 이제 음. 생각을 해 보게 됐고요. 음. 그래서 중간에 제가 그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서 이 일본도 좀 막아야 된다. 입을 잘 막아야 될 필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그 여진족의 남하에 대한 불안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음. 일본에서 불렀을 때 바로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에서는 그러면 어 굳이 조선에까지 손을 한번 와 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이유가 뭘까 이게 조금 궁금했었는데요. 음. 여기 24년 그 1624년 12월에 "안 오면 큰일 날 뻔했어." 요런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음. 이게 안 오면은 그 그게 18 일이었는데요. 이 인심이 아직 진압이 안 됐다고 이런 말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조선통신사를 되게 기다렸다는 식으로 음. 이 소문이 도는 거를 이제 누가 전달하는 거를 보고 음. 아니 아직도 인심이 정리가 안 된 거면은 이것도 이제 전후에 되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음. 일본 내부 분위기도 좀 궁금했습니다. 음.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권력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예컨대 민주주의 그 사회에서는 뭐 4 년마다 한 번씩 5 년마다 한 번씩 그 권력이 창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항상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행사가 되고 하는지 전부 관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권력이라는 거는 그 누가 이렇게 국민이 만들어서 바친 게 아니고 자기네가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권력을 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권력이 살아 가지고 꿈틀꿈틀대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꿈틀꿈틀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권력의 연출이거든요, 연출. 그래서 모아 가지고서 그 여러 가지 행사도 치르고 무슨 뭐 그 공사도 이렇게 강제로 배분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나고 나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를 끊임없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권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권력을 만들었다고 냉장고에 집어쳐 놓으면은 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계속 퍼폼을 해야 돼, 퍼폼을. 퍼폼을 해서 이 조선통신뿐만 아니라 이 다이묘들이 굉장히 바빠요. 거기에 동원돼서 다니느라고. 이 쇼군이 퍼폼하는 권력에 가서 동참을 해 가지고 그거를 빛나게 해 줘야 되는 그런 그것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예컨대 왕들은 그 왕이나 황제들이 조선의 왕이나 황제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자기 선왕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의례. 종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래 가지고 권력의 그 원천 살아 있음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에도 시대 때에는 그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이 조선통신사를 초청하는 거는 새로운 쇼군이
그 직위를 이어받았을 때 그때 요청을 해요. 우리가 새로 쇼군이 이제 계승을 했으니까 축하사절을 보내달라. 그럼 그 요청을 받고서 조선에서 응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1607년에 갔을 때는 그때는 이에야스가 아직 그 쇼군이었고, 그 다음에 히데타도 두 번째가 갔을 때 두 번째 히데타자가 쇼군이었을 때잖아요. 이 세 번째 쇼군이 이어받고서 얼마 있다가 이제 보낸 거예요. 그 초청장을. 그러면 외국서 이렇게 쫙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본서를 어떻게 선전할 수 있냐면, 봐라, 우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에서 대거 사절단이 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거를 초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엄청나게 성장하게 만들어야지 자기 권력이 더 빛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 권력의 그 살아있음을 퍼폼하고 강화시키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코멘트를 한 거는 일본에서 굉장히 그거를 기다리고 그걸 이용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하는 그런 그 소문이 이제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통치사가 계속 그 작용들을 이제 해가는데 해가다가 나중에 이제 끝나는 과정이 이제 왜 그런가 또 이제 견져 보면은 효용성이 떨어지면은 별 관계가 없는 효용성이 떨어지면. 조선 통치사는 그 새로운 쇼군이 그 왕권에 이제 올랐을 때 이제 가는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쓰는 국서 그 답하는 국서 있잖아요. 국서가 가만히 보면은 이게 아까 뭐 여라고 쓰고 나베라고 쓰고 그다음에 그 왕이라고 안 썼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항상 조선보다 위에 있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내가 아이를 하고 제가 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네가 갖다 바쳤어. 아니야. 서로 결혼했어. 이게 그 왕이 왔어. 근데 나는 왕이 아니야. 다른 명칭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외국인은 국왕이 와서 왔다는 건 머리를 숙이고 와서 그 축하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자기 권위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장난질을 한 거예요. 근데 조선소는 최소한도 대등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글자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보다 조금이라도 어떤 위에 서 있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를 용납을 못 하는 거죠. 아니, 그거를 들고서 그 조선의 국왕한테 갖다 바치면 뭐 몽달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고치라고. 계속 김성일 때부터 그랬어요. 계속 고쳐오라고. 근데 일본에서 고쳐질 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찌시마가 중간에 껴가지고서 그 계속 해온 거야. 위조를 한 거야. 위조. 도장 하나 몇 개 파놓고서 계속 위조를 해온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게 터져가지고 좀 더 조금 흘러가면 이렇게 터져서 양쪽에서 합의를 한 게 있어요. 합의를 한 게. 어떻게 하자고 앞으로.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일본사는 어쨌든 간에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좀 또 높이려고 그 조선을 이제 계속 이용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거기에 갔던 그 사절들이 조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유구 있잖아요. 유구 오키나와 왕국. 걔네들은 조선보다 더 많이 불려 다녔어요. 19번 가서 19번. 그다음에 걔뿐만 또 간 게 아니라 그 나가사키의 무역을 허락하면서 그 네덜란드인 상인들, 유럽은 네덜란드만 허락을 했거든요. 이 네덜란드 상인은 상관장이 해마다 가야 돼, 해마다. 애도에 행차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애도에서 쇼군이 볼 때는 유럽서도 와, 유구에서도 와, 조선서도 와. 그러니까 자기네의 그 어떤 이제 정치 권위를 드높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절히 활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많은 그 장치들 중에 하나인 거야. 이게 전부가 아니고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고 동시에 그 권력의 그 상대가 될 수 있는 그 고개를 들 수 있는 다이묘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변에 쭉 올 때 조선통신에 올 때 드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묘기금 어쩌고 하는 게 일체 보조 안 해줘요. 그 박구후 저기 다이묘 그 해당 지역의 다이묘의 책임이에요. 전부. 찌시마만 빼놓고 찌시마. 그래서 만약 여기에 무슨 잘못했다 그러면 그 다이묘 갈아버려요. 다른 데 보내버려. 국서 자체라기보다는 그러면 행렬을 보여주는 것들에 포커스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오늘 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상대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 걔 드높이게 만들어. 상대가 굉장하다고. 자기는 더 높아. 그것보다 조금 더. 그러면 뭔가 멋있잖아요. 그죠? 이 뭔가 이거 대단한 것 같잖아. 그래서 만든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토를 지나서 아까 그 모리야마라고 있었잖아요. 모리야마. 여인 3명이 와가지고 했다는 그 비와코 호수 그 지금 시각경인데 그걸로 쭉 길을 따라서 걸어가잖아요. 거기다 어떤 거를 만들었냐면은 그 조선 가이도, 조선 가도라고 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길은 차라리 길을 닦은 거야. 닦아가지고서 그 길은 쇼군하고 조선 통신사만 다닐 수 있게 해서 다른 사람 못 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대단하다고 걔네만 다니게 한 거야. 그런데 걔네도 내가 조금 더 위야.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장치까지 해서 아직까지 그 조선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 그 시각견에 가면. 근데 시간에 사각견. 시각견. 비학고엔. 그럼 왕이라고 쓰기 전에는 뭐라고 썼나요? 편지에서? 서신에서? 그냥 니혼국그 미나모토라고 써서 니혼국그 미나모토. 일본국 그 도쿠가와. 근데 그게 더 높은 건가요? 그 어, 바꿔서 왕이라고 쓴 거는. 그래서 우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까 용집이라고 썼잖아요. 용집, 연호. 음. 용집이라는 거는 조선은 당시에 중국에서 쓰는 연호를 써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조선 해마다 중국사 황제가 내려주는 달력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모든 날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 연호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 세종 몇 년, 몇 월 며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중국 연호를 써야 돼. 그러면 시간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거를 쓰는 나라하고만 이제 교육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가지고 뭐 이제 한 거죠. 근데 일본은 딱 거절한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 연호를 일체 안 썼어요. 일체. 자기네 연호를 자기네 연. 그러니까 벌써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최소한도 중국하고 대등하다. 중국하고. 그래서 아까 그 보셨듯이 연호를 보면 용집이라고 돼. 용집. 그거는 일본만이 쓰는 자기네들의 연호예요. 그다음에 그 직함이 없이 미나모토라는 그 글자 하나만 딱 써서 미나모토. 근데 국왕이 와서 거기에서 그 뭔가를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 예컨대 천황이 묘지가 없듯이 성이 없듯이 뭔가 없는 게 더 높은 거예요. 있는 것보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암암에 포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이 이 당시에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면 너네 왕자 쓰래 왕자. 조선 국왕하고 대등하지 않냐고. 근데 일본은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비껴나가다가 다른 걸 써요, 다른 거. 나중에. 그래서 이때는 이 지금하고 그 완전히 서로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 모든 사물이 이 상하 질서가 있는 거야. 상하 질서. 상하 질서가 있는 것이 정의야, 정의.
그리고 어려운 거야. 이게 소셜 저스티스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똑같다는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19세기 인간이 모두 동등하다고 한 게 일본에 처음 들어온 게 19세기 말 아니에요. 그자 유키치 이때 아니에요. 이때 사람들이 저는 미쳤나? 어떻게 인간이 똑같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게 도대체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할 수가. 상상에도 없어요. 그래서 계급사회 아니에요, 계급사회. 근데 이것이 국가 간에도 존재한 거예요, 국가 간에. 이제 그거를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조선소는 이제 일본이 용납을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오고 가는 삭바 싸움이 있었는데, 뭐 하여간 그나마 그걸 통해서 서로 침략을 안 하고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한 거죠. 근데 일본은 이게 설명하기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일본에서는 조선에 안 왔거든요. 새로 왕이 탄생했다고 일본에서 축하사들을 안 보냈어. 일본서도 맨 처음에 우리도 보내면 어떨까 했어요. 그랬더니 조선사 진전을 물렸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우리 필요 없다고. 왜냐면 오가면서 또 길 조사해가지고 또 칠까 봐. 그래서 조선 안 보냈어요. 딱 이런 지에 거절해 버렸어. 근데 한 번은 서울까지 온 적이 있어요. 병자 호란나고 막 그럴 때 일본에 가겠다고 하니까 못 오게 하면 또 칠까 봐 겁나가지고 오라 그래서 가지고 약간 정식 사절이 아니라 메신저들이. 근데 일본은 자기는 안 보내도 조선소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대고서 얘기하기가 좋은 거야. "저 봐라. 쟤네가 온다."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선물도 싸들고 와. 그다음에 무슨 편지도 하나 들고 와. 얼마나 써먹기 좋아요. 깍쟁이 붙여 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난나는 조금 더 가면은 얘네들이 또 압력 올라 가지고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묻힌 그 무덤이 니꼬라고 있어요, 니꼬. 동경에서 한 2 시간 더 가는 기차로. 거기에 무덤 큰 절도 세우고 인제 무덤도 있고 제 3 번째 쇼군도 거기 묻혔는데 거기까지 참배하게 했어, 조선통일사. 조선통일사가 3 번인가 갔어요, 3 번. 거기도 선물 싸들고 종도 주저해 가지고서 거기까지 들고 와서 걸어 놓고 종 쳤어. 종 치고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조선사를 굉장히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 그거는 면제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이 국내 정치용으로 써먹기가 좋은 거야, 이게. 그게 뭐냐면 이 쇼군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래서 권력은 끝없는 자기 연출을 하고 행사를 해야지 권력이 살아있는 거야. 그런 짓을 하는 데가 많죠. 비정상적으로 하는 데가 많은 거야, 사실. 비정상적. 되게 독재적인 성향이 있는 데는 계속 해야 되잖아, 이게. 음. 음. 저 길로 쳐도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교토에서 뭐 출발을 해도 스시마까지 여기는 자기네들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는 바다만 건너면 부산에서 산양까지는 엄청 가까운 거리잖아요, 이 여정에 비하면. 그래서 만약에 오가는 그냥 경로로만 치면 일본에서 오기가 훨씬 더 편하고 걔네는 쉬운 길인데 우리는 훨씬 낯선 길이 육지로도 많이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그냥 경로로만 치면은 좀 이해가 좀 안 가기도 했거든요. 조선소 절대 허락 안 해서 반대했어요. 조선은 반대하고 걔네는 오면은 이게 치적이라든지 이런 걸 위세를 보여줄 수 있는 훨씬 좋은 그렇죠. 것으로 홍보를 이용 한 가치가 있으니까 해서 한 거야. 일본도 그래서 일본 돈 많이 썼어요. 돈 동시에 한번 왔다 가면은 전체 비용을 계산하면 100만 그물에 100만 양 정도 든다 그랬어요. 100만 양. 배까지 뭐 경호까지 하고 뭐 모든 해 가지고. 근데 그거를幕府가 중앙 정부가 지불한 건 별로 없어요. 다 다이묘들이 분담해 가지고 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이 효과가 컸기 때문에 계속 한 거예요. 특히 이 에도 바크후 초창기 17세기 이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완전히 권력의 반석이 굳어진 다음에는 그 점점 이게 줄어들어요.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 뭐냐. 예컨대 북한도 보면은 그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동원되어서 뭘 하잖아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권력 죽어요. 계속 그 뭔가 그 멋을 계속 그 보여줘야지. 살아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겁먹고 따르고 뭐 하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니네 마음대로 해. 아무것도 뭐 그거 놔두면은 그거 금방 없어져요. 근데 옛날에 권력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권력. 그래서 옛날에는 그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행사. 시간은 대충 됐는데 좀 시간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감상인데요. 감상이란 질문보다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가족 및 한 사람들이 상황에 의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상황이 바뀌면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귀환, 세환 할 때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려시대에는 뭐 끌려갔던 여성들 몽고에 그것도 있었지만 아까 그 임진왜란에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역사 중에서는 그 일본에 해방된 다음에 일본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데 그 배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못 가고 60만 정도가 남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배가 자주 안 오니까 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조선 사람들 참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노름을 해요. 그 시모노세께서 배를 기다리라. 그래서 노름에서 진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안 돌아가고 남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일본 사람들이 그 식민지 시대에 조선에 와가지고 일본에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갔겠지만은 결국은 일본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해요. 적응을 못해가지고 많은 그 중에서 몇 명 젊은이들은 그 지식인들은 결국은 뭐 자살을 하거나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거리감을 두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건 좀 역설적인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 같은 거를 이렇게 특히 만주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에서 음악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또 그 여러 가지 새로운 일본의 비판적인 그런 시선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오신 그분들이 정착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고 정착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은 어떤 건지 하는 게 좀 이렇게 연결되면서 시대와 역사는 다르지만 생활 기반을 전부 버려두고 이동한 사람들, 특히 1세대 사람들, 어떤 데서 이민, 난민하고 비슷하죠. 그런 거를 이번 세환한 걸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새로운 것이 보일 것 같다는 그런 감상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제가 1990년에 만난 사람인데 그 시모노세키에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많았잖아요. 시모노세키 많은 이유가 없는데 간부 은연낙선도 있고 하지만은 그 뭐 도박하고 뭐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돈 다 잃고 갈 데 없어가지고 물러 앉아가지고 그냥 살고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학자 시모무라 상이라고. 근데 그 양반은 민속학을 하는데 또 거기에 관련되는 제일교포 여성과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뭐 그쪽 연구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자세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아요. 아주 비극적인데 재밌는 게 또 비극적인 가운데 이제 가족을 꾸리면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도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잘하는 사람들 중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골프 같은 것도 밀주 만들고, 밀주도 만들고, 쓰레기도 줍고, 뭐, 아마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손정희가 아마 그런 사람들의 후예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리고 강상준 선생님도 동경대학교, 그분도 쓰레기 어머니 아버지가 주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역사가 계속 이렇게 뒤집혀지면서 연결해가면서 시련이 또 새로운 창조적인 것도 꾸며내는 게 반드시 인과 법칙만 아닌 역사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특히 벽동을 아주 변하잖아요. 생활 기반을 전부 잊어먹고 버리고 온 거. 그래서 앞으로 혹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아이들이 아마 또 한국 사회에 새로운 아주 신선한 바람을 넣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저는 좀 기대를 갖고 희망을 좀 갖고 있어요.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